여러분, 달빛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마렵의 일이었습니다. 왜군은 잦아들었으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공궁한 때였지요. 함경도 변방산골 마을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남정네들 상당수가 산으로 들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관아는 세금을 독촉하고 중간에서 긁어먹는 아전들 탓의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험한 세월이었지요. 그런 혼란 속에서 어둠을 벗삼아 사는 한 사내의 이름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춘돌이었습니다. 춘돌은 함경도 출신 떠돌이 도둑으로 신부는 양반 서울 출신이었으나 족보에서 이미 지워진 몸이었지요. 손재주와 몸놀림이 남달라 창호지 하나 찢지 않고도 집안을 휩쓸고 나오는 솜씨를 가졌습니다. 성격은 뻔뻔하고 이익에는 냉정했으나 마음 한켠의 부모, 일턴날의 기억 때문에 굶어 죽는 것만은 참지 못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매서워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은 재수없는 별성을 본 것 같다고 수군거렸지요. 춘돌에게는 옛날 한 집에서 먹고 자며 지낸 의형제 복근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복근은 한때 춘돌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이후 전라도로 내려가 혼자 큰 것만 노리는 욕심 많은 도둑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인물로 먼 전라도에는 부자 과부 윤씨 부인의 소문이 자자했지요. 윤씨 부인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나 장정 선언일을 한 번에 해낼 만큼 꿋꿋했습니다. 머리는 더욱 빠르다 하여 도둑들조차 그 집만은 포기한다고 할 정도였지요. 함경도 곳곳을 전전하던 춘돌은 어느새 춘돌이 다녀간 집은 3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알려진 탓에 이제는 어느 집도 밤에 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은 번갈아 가며 밤을 새며 지켰지요. 관아에서는 춘돌만 잡으면 나라공을 세운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춘돌도 더는 고향 땅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설력 어느 날 북녘은 다 털어먹었다는 푸념과 함께 남쪽 전라도로 향해 산줄기를 넘기로 했습니다. 함경도와 전라도, 경계의 깊은 산곡에 눈발 사이로 달빛이 엷게 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춘돌이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길가 돌무더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옛 의형제였던 전라도 도둑 복근이었지요. 둘은 어째 이런 일이 도둑 둘이 한 고개에서 만나다니 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서로를 떠보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복근은 전라도 곳곳을 쓸어 담았으나 단 한 집만은 끝내 손도 대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그 집이 바로 나주 인근 들판 한가운데 자리한 윤씨 부인의 삼천석 집이라오. 논밭이 사방으로 끝이 없고 곳간마다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복근의 말에 따르면 윤씨 부인은 도둑이 드나드는 길을 미리 읽어내는 듯한 눈을 가졌다 했습니다. 집 안팎에 별난 장치를 해두어 복근도 2번이나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했지요. 춘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삼천석이면 내 평생 도둑질 종치고 양반 행세에도 남겠구만. 춘돌은 복근에게 그 집만 뚫으면 전라도 땅은 다시 안 보겠다고 했고 복근은 이번엔 둘이 힘을 합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둘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윤씨 부인의 집을 털어 평생 놀고 먹을 약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춘돌은 복근 목까지 혼자 차지할 꿍꿍이를 복근은 춘돌을 이용만 하고 떼어낼 속셈을 품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빛을 읽지 못한 채 두 도둑은 한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며칠 뒤 윤씨 부인의 집에 도착한 두 도둑은
그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담장은 성벽처럼 높았고 기와 지붕이 몇 겹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집 주변에는 흰 거위떼가 수십 마리 마당과 담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잠도 자지 않는 듯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춘돌이 거위쯤이야 조용히 잡아버리자고 속삭였으나 복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거위들은 이상하다오. 사람 그림자만 스쳐도 이웃 고을까지 들릴 만큼 울어댄다니까요. 우선 둘은 며칠 동안 멀찍이 떨어진 갈밭 속에 숨어서 집안의 움직임과 거위들의 습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두 도둑은 밤마다 일부러 갈대를 밟아 소리를 내고 돌을 굴리고 그림자를 드리워 거위들을 자극했습니다. 거위들은 매번 미친 듯이 울어대다가 나흘째 되는 밤부터는 목이 쉬어 간간히 쉰 소리만 낼 뿐 더 이상 크게 울지 못하게 되었지요. 춘돌은 짐승도 소리내면 목이 쉬는 법이라며 이제 때가 왔다고 담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복근은 여전히 찜찜했지만 눈앞의 부기를 떠올리며 결국 춘돌의 뒤를 따랐습니다. 담장을 넘은 춘돌은 안채 쪽 문이 모두 굳게 잠겨 있는 걸 보고 집 뒤편 우물 옆에 난 좁은 수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로는 사람 하나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크기였는데 안쪽으로는 지방 곳간과 연결된 비밀 통로처럼 보였지요. 춘돌은 몸을 비틀어 수로 안으로 들어갔고 복근은 바깥에서 물건을 받아 쌓기로 했습니다. 안으로 진입한 춘돌의 눈앞에는 은개와 엽전 꾸러미, 비단 두루마리들이 산처럼 쌓인 지하 창고가 펼쳐졌습니다. 춘돌은 엽전 꾸러미와 은개를 수로 밖으로 끝도 없이 내보냈고 복근은 그것들을 마당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춘돌 마음속 욕심은 가실 줄을 몰랐지요. 그러던 중 지하창고 한쪽 벽 뒤로 은은한 등불빛과 여인의 기침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춘돌은 부자 과부 얼굴이나 보고 가자며 약조를 어기고 창고 뒤쪽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흰옷에 남편 상복을 아직 벗지 않은 윤 씨 부인이 촛불 옆에서 홀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이미 이 밤에 누가 찾아올지 알고 기다리던 사람처럼 고요했지요. 춘돌이 얼버무리며 물러나려 할 때 윤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둑이 돈만 훔치고 달아났으면 내 목숨은 편했을 텐데 욕심이 하나 더 붙었으니 이 밤 중 누군가는 죽어나가야겠구려. 윤 씨 부인은 춘돌에게 바깥에 있는 전라도 도둑 복근이 이미 춘돌을 죽일 마음을 먹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재물은 둘이 나눌 수 있어도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니라. 밖에 있는 자는 지금 자네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춘돌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그간 복근의 눈빛과 농담 속에 섞인 살기를 떠올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살 길을 알려주마. 대신 오늘부터 자네 목숨은 내 손에 맡겨두거라. 윤 씨는 춘돌에게 시키며 집단과 헌옷을 모아 사람 모양의 인형을 급히 만들게 했습니다. 그 인형의 얼굴 자리에 춘돌이 쓰던 두건을 씌우고 허리에는 그의 허리띠를 둘러 춘돌인 것처럼 보이게 꾸몄지요. 방금처럼 수로를 통해 인형을 먼저 내보내거라. 밖에 있는 자가 칼을 휘두를 터 그때 자네는 이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으라. 춘돌이 인형을 수로 구멍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바깥에서는 한 번에 목을 치는 서늘한 칼소리와 둔탁한 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근은 수로에서 나온 춘돌의 허리띠 두른 인형을 보고 주저없이 칼을 내리쳤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인형이라는 걸 깨닫고는 등줄기로 서늘함이 타고 올랐지요. 저 과부 사람 속을 먼저 읽는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재물을 절반도 챙기지 못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당 한켠에는 엽전과
은개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거위떼는 쉰 목소리로 간간히 울 뿐이었습니다. 춘돌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자신이 인형 자리에 있었다면 이미 저 세상 사람일 것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지요. 윤 씨는 떨고 있는 춘돌에게 우물가에서 몸부터 씻게 하고 찬물에 뛰어든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둑 냄새 밴 몸으로는 내 집 기둥이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목욕을 마친 춘돌에게 윤 씨는 생전에 남편이 입던 남색 도포와 갓을 내어주었습니다. 춘돌은 두 손으로 옷을 받들며 자신이 도둑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소문에는 윤 씨 과부 집에 낯선 사내가 드나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도둑일 것이다 수군거렸으나 장터에서 만난 춘돌은 예의 바르고 셈에 밝고 물건을 속이지 않는 장사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춘돌에게 곡식 장사와 땅 문서 관리를 맡겼고 집안 하인들에게도 새 주인으로 대하라고 일러두었지요. 밤마다 춘돌은 마당가에 혼자 앉아 수로 구멍과 거위떼를 바라보며 욕심한 칼에 목이 날아갈 뻔했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밤 복근이 몰래 윤 씨 집 담장 밖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노리고 온 것은 옛 동료 춘돌의 목과 지난번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재물이었지요. 그러나 담장 위에는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매복해 있었고 복근이 담을 넘는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오래전부터 관아와 비밀리에 도둑들을 잡는 약조를 맺고 있었습니다. 춘돌을 살려둔 것도 그를 통해 더 큰 도둑들을 불러들이려는 계산이었음을 밝혔지요. 복근은 곧바로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갔고 한때 도둑이던 춘돌은 사건의 내막을 아뢰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윤 씨에게 백성을 해치는 도둑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며 포상을 내렸고 윤 씨는 그 포상 일부를 춘돌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춘돌은 관아의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제부터는 이 집과 들판을 지키는 자로 등록되었지요. 윤 씨와 춘돌은 한 지붕 아래에서 남은 생을 서로의 빚을 갚듯 아껴 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윤 씨 집 제사날 밤이면 춘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허수아비 대신 내 목이 나갔더라면 이 집 마당에 지금 내가 설 자리는 없었을 터.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람 목숨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내리는 선택에 달렸다. 나는 다만 자네에게 한번 더 고를 기회를 준 것뿐이네. 마을 사람들은 함경도 도둑이 전라도 과부집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두고두고 야담으로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욕심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한 번의 선택이 한평생을 바꾼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형제라 여겼던 사람도 재물 앞에서는 칼을 빼드는 법,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한다면 도둑조차 집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